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11장에서는 고래와 같은 지적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인류와 다른 방식으로 고도로 발달한 두뇌와 의사소통 체계를 지닌 생명체입니다. 세이건은 이를 통해서 지능이란 무엇이고 우리만이 우주의 유일한 지적 존재일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세이건은 고래를 지구상에서 인간과 비교할 만한 고등 지능을 가진 생명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래의 두뇌는 인간의 뇌보다 더 크고 복잡한 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과 소리 분석을 담당하는 영역이 뛰어나고 이것은 고래가 소리를 이용한 고도의 의사소통을 한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지적 생명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노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패턴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래가 언어에 가까운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래의 소리는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정도로 강력한 음파를 사용합니다. 돌고래와 범고래 같은 종은 무리를 이루고 협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미는 새끼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치고 심지어 다른 개체와 감정을 교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로 미루어서 고래도 문화적 학습을 하는 존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이건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고래는 바다에서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존재인데 인류보다 더 오래된 지능의 계보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손과 도구를 이용하는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고래는 손이 없고 물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구 사용이 지능의 유일한 척도일까요? 고래는 도구 없이도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을 중심으로 지능과 문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이건은 다른 방식의 지능과 문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기술과 문자로 문명을 쌓아왔지만 고래는 소리와 공동체를 통해서 문명을 유지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외계 문명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이건은 고래의 사례를 통해서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외계 문명을 찾을 때 도구, 기술, 전파 사용과 같은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찾으려고 하지만 외계 문명도 고래처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도 고래처럼 소리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지능을 가진 문명이 반드시 도구와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계 생명을 찾을 때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이건은 고래라는 존재를 통해서 지능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명과 지능을 인간 중심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사실 고래도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 고등 생명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속 다른 지적 생명체를 찾는 과정에서도 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인류가 진정으로 지적 존재가 되려면 우리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세이건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이건은 인간의 고유한 지능과 문명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로 대뇌 피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세이건은 우리의 지능도 진화의 산물이며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뇌 피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인간의 사고와 문명을 형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뇌 피질은 인간 두뇌에서 가장 발달한 영역으로 지능, 언어, 창의성, 논리적 사고 등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동물도 대뇌 피질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특히 이 부분이 발달해서 복잡한 사회와 문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선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 이것은 호흡이나 심장 박동, 반사작용 등을 담당하는 가장 원시적인 부분입니다. 파충류의 뇌와 유사하며 기본적인 생존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과 본능을 다루는 변연계입니다. 감정, 기억,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포유류에서 특히 발달했고 애착 형성이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고등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언어, 예술, 과학적 탐구 등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인간의 대뇌 피질은 전체 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크고 주름이 많아서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전두엽이 발달해서 계획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뇌 피질 덕분에 인류는 언어를 발달시키고 기술과 문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이건은 대뇌 피질의 발달이 곧 문명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뇌 피질이 다른 동물보다 발전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세대 간에 전승할 수 있게 되었고 과학, 예술, 철학 같은 고도의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학습을 하지만 인간은 대뇌 피질 덕분에 복잡한 개념을 배우고 또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도시, 국가, 법, 과학, 예술 등의 복잡한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뇌 피질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농업, 건축, 산업혁명, 현대과학기술 등 모든 문명의 발전이 대뇌 피질의 사고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이건은 인간의 대뇌 피질이 독특하지만 동물들도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래와 돌고래도 대뇌 피질이 크고 언어와 유사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 행동과 협력적인 사냥 전략을 사용하고 이것은 인간 사회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침팬지는 도구를 사용하고 기억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간과 98%의 DNA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언어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건은 만약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도 인간처럼 대뇌 피질과 유사한
고차원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이건은 대뇌 피질이 우리를 발전시킨 동시에 우리 문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뇌 피질이 발달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미신과 비이성적인 믿음에 의존하면 우리 문명은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과학을 발전시켜 문명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전쟁과 환경 파괴 같은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대뇌 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뇌 피질 덕분에 우리는 우주 탐사와 같은 놀라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이건은 우리가 대뇌 피질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결국 우주로 나아가서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황금 레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 아니면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인류가 품어온 궁금증입니다. 칼 세이건과 그의 동료들은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과 소통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보이저 1호와 2호에 황금 레코드를 실어서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황금 레코드는 무엇이며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황금 레코드는 1977년에 보이저 1호와 2호에 실려서 발사된 메시지입니다. 지구 밖의 외계 문명이 만약 이 탐사선을 발견한다면 우리 문명과 생명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레코드는 구리판에 순금 코팅을 한 디스크입니다. 금은 부식이 거의 없고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년 후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황금 레코드는 소리, 이미지, 과학적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이 레코드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남긴 정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지에는 레코드를 재생하는 방법과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수학과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황금 레코드에는 지구의 다양한 소리와 음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명을 대표하는 요소들을 외계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로는 바람소리, 천둥, 파도, 새의 쥐저김, 고래의 노랫소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소리로는 아기의 울음, 웃음, 55개의 언어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흐, 베토벤 같은 서양 클래식 음악이 수록되어 있고 중국, 일본, 아프리카, 인도 등의 전통 음악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이건은 음악이 인간 감정과 문화를 전달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을 포함시켰습니다. 황금 레코드에는 지구와 인류의 모습을 담은 100장이 넘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 바다, 사막, 숲과 같은 지구의 풍경과 남녀노소의 다양한 인종, 그리고 아이가 어머니에게 젖을 먹는 모습 등의 인간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먹는 모습, 집을 짓는 모습, 농사, 스포츠와 같은 일상생활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고
과학과 기술과 관련된 DNA 구조, 해부학적 그림, 수학과 화학 기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레코드를 우주의 바다에 띄운 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특정한 외계 문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적인 존재가 발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황금 레코드는 단순한 정보 저장 장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인류의 자화상입니다. 종교, 정치, 국경을 초월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황금 레코드를 실은 보이저 1호는 현재의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공간을 항해 중에 있습니다. 보이저 2호에 실린 황금 레코드는 태양계를 떠나서 외부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약 4만 년 후에 다른 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누군가 이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수천 년, 수백만 년 후에 외계 문명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황금 레코드는 단순한 물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 인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별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 레코드는 인류가 우주를 탐험하면서 남긴 첫 번째 흔적이고 우리가 외계 문명과 소통하려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계인을 위해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칼 세이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지식이 어떻게 축적되며 인류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을 축적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정보는 문자가 발명되면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이집트의 파피루스, 중국의 종이는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혁신적인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기록 덕분에 인류는 과거의 지식을 잃지 않고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문명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보유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많은 도서관들이 파괴되었고 소중한 지식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세이건은 과거에 수많은 지식이 사라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 가진 정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이건은 과학과 기술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합니다. 과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증거 기반의 연구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천문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은 책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식을 빠르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인공지능 덕분에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거짓 지식이 퍼질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칼 세이건은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합니다. 인류가 계속 발전하려면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지구를 벗어나야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사, 스페이스X와 같은 기관들이 화성 탐사, 외계 행성 탐사 등을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인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개발과 윤리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식과 문명의 불멸입니다. 개인은 유한하지만 지식은 불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지만 우리가 남긴 기록과 과학적 발견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세이건은 우리는 별의 먼지로 태어나 다시 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지만 우리가 남긴 지식은 영원히 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행성에 사는 미약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과학적 탐구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할 것입니다. 이어서 12장에서는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 인류의 우주 탐사,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가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지구 이외에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적절한 온도,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태양계에서 유망한 후보로는 화성, 그리고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 등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얼음 아래에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생물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이건은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교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SETI 프로젝트는 우주에서 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탐색하는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외계 문명의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탐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외계 문명과의 교신을 시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레시보 메시지, 보이저 황금 레코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의 위치, 생명체의 정보, 인류의 문화 등을 담아서 우주로 송출되었습니다.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우주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외계 문명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신이 불가능하다. 둘째, 문명은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 자멸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외계 문명은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지만 의도적으로 우리와 접촉하지 않는다. 세이건은 우주 탐사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나사와 스페이스X 같은 기관들은 화성에 인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이건은 지구에만 의존해서는 인류의 미래가 불안정하므로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점점 더 먼 곳을 탐사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 2호 같은 탐사선은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을 여행 중입니다. 미래에는 더 발전된 탐사선이 알파 센타우리 같은 가까운 별을 탐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온 추진, 태양 돛, 워프 드라이브 같은 기술이 연구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먼 우주까지 도달할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 환경 파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문명이 되어야 하고 과학과 평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서 코스모스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칼 세이건은 이번 9장에서 별과 생명의 관계를 설명하고 우리가 곧 별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모두 별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세이건은 원소의 탄생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만 존재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탄소, 산소, 철 등 다양한 원소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이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별의 내부에서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 융합을 통해서 빛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더 무거운 별들은 탄소, 산소, 네온, 철 등의 원소를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거대한 별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별이 죽을 때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은 우주로 퍼집니다. 질량이 큰 별들은 생의 마지막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런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금, 은, 우라늄 등이 생성됩니다. 이 원소들은 우주의 먼지로 퍼져서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약 46억 년 전 이전 세대 별들의 폭발로 퍼진 원소들이 모여서 태양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구는 이러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행성이며 생명의 재료도 별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별의 후손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원소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이 있습니다. 이 원소들은 별의 내부에서 생성되어서 우주로 퍼진 후에 지구에서 생명을 형성했습니다. 즉, 우리 몸속 원자는 오래전 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별에서 나온 원소들이 모여서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만들어졌고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점점 복잡해지면서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존재,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도 결국 별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기원을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이건은 이것을 우주는 인간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별이 만들어낸 원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주의 역사, 즉 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이자 우주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장에서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금성, 지구, 화성을 비교하면서 어떤 행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태양 주위를 도는 먼지와 가스들이 모여서 행성들이 탄생했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암석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단한 표면과 얇은 대기를 가집니다. 태양에 가까워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음은 목성형 행성으로 가스형 행성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두꺼운 대기층과 내부에 액체 금속 등이 존재합니다. 태양에서 멀어서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이건은 지구, 금성, 화성을 비교하면서 왜 지구만이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합니다. 금성은 태양과 가깝고 두꺼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 성분으로는 이산화탄소, 황산, 구름이 있습니다. 대기의 두께가 매우 두껍고 강한 온실 효과로 인해서 표면 온도가 약 460도까지 올라갑니다. 금성의 대기에는 물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표면이 뜨겁게 달궈집니다. 이러한 환경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칼 세이건은 금성이 보여주는 온실 효과를 통해서 지구도 대기 조성을 잘못 관리하면 금성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면 지구도 금성과 같은 기후재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구보다 훨씬 추운 행성입니다.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60도입니다.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대기가 매우 얇습니다. 화성 표면에는 강과 호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화성은 한때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대기가 얇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약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얼어붙거나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세이건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화성이 지구처럼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생명이 번성하는 유일한 행성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는 적절한 온도, 대기,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가 포함된 대기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태양풍과 방사선을 막아줍니다. 지구는 탄소 순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양과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이는 지구가 금성처럼 뜨거워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이건은 금성의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지구도 금성과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구는 아직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금성처럼 뜨거워질 수도 있고 화성처럼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지구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코스모스의 마지막 13장입니다. 세이건은 과학과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칼 세이건은 과학이야말로 인류가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신화와 종교가 세상을 설명했지만 과학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합니다. 과학 덕분에 우리는 의학, 농업, 에너지,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에 의존한다면 문명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이건은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신, 음모론, 사이비 과학이 널리 퍼지면 사회는 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는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식과 무지는 끊임없이 충돌해 왔습니다.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같은 과학자들은 진실을 밝혔지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적 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이건은 현대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들을 언급합니다. 이 도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명 자체가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이건이 책을 썼던 1980년대는 냉전 시대였으며 핵전쟁의 위협이 높았습니다. 그는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문명은 단숨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면 결국 지구 생태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공해, 기후변화, 산림 벌채 등이 지속된다면 우리 후손들은 살아갈 환경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조작, 나노기술 등의 발전은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지만 비윤리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개발할 때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학과 이성을 거부하고 핵전쟁과 환경 파괴가 지속된다면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명이 내부적 갈등과 자원의 고갈로 붕괴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핵전쟁, 기후변화, 자원 고갈, 과학 거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문명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유지하고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별들 사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이건은 우주 탐사가 인류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계뿐만 아니라 더 먼 은하를 탐험하고 외계 생명과 조우하며 우주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이번 코스모스의 13장에서는 인류에게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무지와 갈등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혹은 지성을 바탕으로 위대한 문명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인류가 별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우주 속에서 더욱 진보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에서 태어나 다시 별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세이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